자, 이제 3강으로 오셨습니다. 자, 토지 용어 진행하고 있었죠. 2강에서. 자, 3강 부분 나머지 토용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지는 토지 정착물이 없고 공법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자, 이 단어도 문제지만 요 표현이 좀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벗을라자 이걸 써가지고요. 나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갱지 저지 개념은 사실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은 아니지만 토지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건부지라 그럽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없으면 나지 이렇게 합니다. 글자가 이렇게 쪼개졌네. 자, 나지. 벗을라자를 썼다는 거죠. 나지. 벗을라자.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건부지가 있게 되면 이 건부지 같은 경우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될 수가 있어요.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낮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혹이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그런 성격인 거죠. 혹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지금 건물이 있죠. 그럼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좀 곤란하겠죠. 지금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쓸모없는 건물이라든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대개 건부 강가가 일반적입니다. 건부 증가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기가 개발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제 건물을 합법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다 이제는 개발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럼 나는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그 상태의 토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건물 평가가 아니에요. 토지를 평가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건부지는 모두 건부 강가 대상이다 그러면 옳지 않을 수 있다. 대개 건부 강가가 많이 일어난다. 이건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나지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갱지 저지 이렇게 좀 나누고 있거든요. 이 갱자가 다시갱자고요. 여기가 밑바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갱지 저지를 한번 구분해 보면 기본적으로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는 없어요.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사법성 제약이나 이게 있느냐 없느냐. 사법성 제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텐데 지상권 등 지역권 등이 선정되어 있으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지상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지역권,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비록 자신의 토지지만 이 토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법적 제약이 있게 된다면 바닥이 있는 토지 그런 의미로서 저지, 낮을 저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쓸 수 있다. 갱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이제 구분이 실익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나지 정의를 할 때 요걸 나지 정의를 쓰고 있어요. 요것을.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니까.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일 때 이때 우리가 이제 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표현 보세요.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나지는 토지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 없는 토지 그러니까 이 공법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X가 되겠죠. 이게 틀렸죠.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나지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요. 후보지. 그래서 이제 후보지는 이행지하고 구분을 좀 해야 할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후보지와 이행지. 자, 용도 전환 후에는 쓰지 않습니다. 용도 전환 후에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우리 그 공법상 용도 지역이 아니고 우리 감정평가상 주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택지 지역하고 농지 지역, 임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 지역은 우리가 택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고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토지는 일단 아니죠. 뭐 건물이 아예 못 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좀 특징이 있고 자, 택지 지역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 지역, 주상공이죠. 주상공. 그러니까 이 택지 지역 안에도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래 안에 주거지, 뭐 상업지, 공업지도 개별 토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농지 지역은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전닥화손이죠. 전닥화손. 그다음에 임지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용재림할 때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고, 신탄님, 땔감나무 신자에다 수탄자입니다. 땔감나무, 자, 신자에다가 수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신상담할 때 그 신자가 이거죠. 이거죠. 자, 그런 거, 이런 거죠. 자, 목재로 쓸 수가 있는 아름다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용재림 지역. 그 다음에 땔감나무 같은 잡목이 고고진 지역은 뭐라고? 신탄님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지지역의 밭이, 택지지역의 주거지로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택지가 안 된 거죠. 택지가 안 됐는데, 곧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이 밭이 논으로 바뀔 예정이라든지 과손으로 바뀔 예정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전환이 예정된 토지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제 그 표현,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뭘 쓰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만약에 요 지역 안에서, 다시 택지 지역 이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범주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걸 이행지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조금 전처럼 이렇게 크게 변화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자, 이게 헷갈려요. 자, 이행을 뭐 옮겨가고 다른 용도로 바뀐다는 거 알겠어요. 후보지도 뭐 곧 될 거란 뜻이죠. 정리할 거. 용도 전환 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후보란 말 쓰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후보전의 이행지는 용도 전환 후에 쓰지 않고 용도 전환 과정 중에 있거나 과정 전에 그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둘 중에 작은 변화가 어떤 거죠? 이행지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예전에 머리에서 알고 있는 벼룩 말고 이 있죠? 작은 동물 이렇게 하면서 이행지가 작은 변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출제됐을 때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후보지는 이렇게 했고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여기로 뭐가 되어 있어요? 또 지역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지역간이 요 지역간을 말하는지 요 지역간을 말하는지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에 내란 표현을 썼죠.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역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지역간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지역 내로 들어와서 지역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이 표현이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행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행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 그렇죠? 자, 이 토지용어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토지용어 보겠습니다. 이제 획지가 등장하고 있는 획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옳은 얘기일까요? 자, 이제 필지하고 획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필자가 부필자예요. 부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토지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쓰이는 권리 구분의 방식으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획을 긋는다는 거죠. 가격 수준에 따라 이제 획을 긋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지하고 획지를 좀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필지는 자,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지번. 몇 번째 토지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등기 등록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구분을 하기 쓰는 겁니다. 소유 구분을. 그런데 이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걸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자, 여기까지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어떤 영역이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획지라고 합니다. 이거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획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수준을 나누는 겁니다. 가격 수준을 나누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자, 필자, 획지가 같은 경우, 하나의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되는 경우,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2번지 토지 지목을 안 적겠습니다. 한 개 필지가 있죠? 한 개 필지가 이렇게 있죠. 한 개 필지가. 근데 이 전체가 한 가지 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는 하나죠. 1획지가 되는 겁니다. 1획지. 이때는 개별평가, 그대로 평가하면 돼요. 그대로.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도로예요. 도로. 근데 여기 23번지 토지인데
지금 면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쪽은 상가를 이용하고 뒤쪽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번지는 하나니까 필지는 한 개죠. 1필지죠. 그러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하나,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하나, 획지는 2획지가 되는 겁니다. 2획지.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래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25, 26, 27. 여러분 필지가 몇 개죠? 세 필지죠? 세 필지. 근데 전체를 갖다가 아파트 한 동을 이루고 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하나인 거죠. 1획지가 되는 겁니다. 1획지. 자, 이런 경우 일체로 용도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괄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평가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또 나오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를 하는 사례로서 이 사례가 상당히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사례는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지번이 보유됐다. 키워드죠? 등록단이다. 등기 등록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권리를 구분하게 쓰는 개념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필지. 자, 토지용어 필지, 획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나왔는데요. 요것은 과거에 좀 출제를 좀 했지만 여기 좀 뜸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전에 살펴봤던 후보지 이행지 있죠? 여전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33쪽에 있는 후보지 이행지 그거 꼭 별표 치셔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이 말이 맞을까? 빌공짜에다가. 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단어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헷갈리게요. 비어있는 토지, 노을 긋고 쉬고 있는 토지, 비어있고 한가한 토지, 쉬고 있고 한가한 토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일 헷갈려요, 제일.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출제되면 가장 잘 틀리는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용어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글자짜리를 먼저 한번 가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할 때 휴지 나왔죠? 고한지 할 때 한지 나왔죠? 휴한지 할 때 한지 나왔죠? 일단 페이퍼 종이 종류 생각해 봅시다. 종이 종류. 자, 휴지, 한지 이렇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뭐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될까요? 일단은 이게 좀 안 좋은 뜻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은 한지인데 좋은 종이죠? 근데 이건 구멍 뚫리는 한지야. 그러면 한지는 뭐예요? 구멍 뚫렸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나쁜 뜻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휴한지는 뭐냐? 쉬고 있는 좋은 종이에요. 쉬고 있는 좋은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쉬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휴한지.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휴경지. 휴경지. 그래서 우리 농번기, 농한기 이렇게 할 때 그 한자입니다. 한가할 한자. 그래서 휴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휴지하고 고한지는 사실 유사해요. 유사한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유휴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총칭해서 되게 유휴지라고 합니다. 뭐 극단적인 말로 놀고 자빠진 토지죠. 이런 토지를 유휴지로 합니다. 그런데 고한지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굳이? 자, 이거죠.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택지 분양을 해서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주변은 건물이 막 들어섰어요. 건물이. 근데 여러분, 우리 택지 분양받고 나면 바로 뭐 건축하지 않고 그냥 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다가 자금을 투자해서 주변의 상권이 발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수익을 얻기 좀 그렇다. 그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빌공짜를 써서 도시지역 택지 중에서 집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토지는 뭐라 한다? 공한지 이렇게 합니다. 공한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공지입니다. 공지. 자, 여기 비어있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1000입니다. 근데 건폐율이 70%밖에 안 돼요. 70%? 너무 많이 줬나? 60% 할게요. 그러면 건물의 바닥을 이루는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게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비워두게 하죠. 이게 피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통로로서도 뭐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 비워두게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주택을 짓는데 건폐율 100% 줬다. 그럼 건물을 여기 요 전체 1000제곱미터 딱 맞춰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방문 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죠.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워뒀죠. 여기를 뭐라 하냐면 공지라 그래요. 공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전까지는 뭐 공지는 뭐 비어있는 토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공지는 법에 따라 제약이 있어서 비워둔 토지죠. 법률에 따라. 이것들은 어때요? 자유의사에 따라 비워둔 거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 예, 공지. 뭐 공권력에 의해서 비워둔 토지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법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공지는 무슨 개념이다? 법률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법률적으로. 두 글자 딱 맞아떨어지죠? 자, 공지는 법률적으로 제약에 있어서 비워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력 회복을 정상적 시기하는 토지는 뭐예요? 휴안지죠. 휴안지. 그래서 틀렸죠. 틀렸죠. 야, 이 토지 용어 생각보다 학습할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주의하세요. 꼭 별표 쳐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파트예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이용식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자, 일단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학습을 좀 할 건데, 자, 먼저 법지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지. 자, 봅니다. 지금 A의 소유가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A나 B나 뭐 토지 면적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지금 여기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소유권은 있지만 허리실이 없는 토지, 이런 걸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 그럼 이제 빈지는 뭐냐? 빈지는. 자, 일단 우리 육지와 해변의 경계는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안쪽은 육지고 이쪽은 해면 바다죠. 그러니까 이게 만조 수위선, 이게 간조 수위선.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 이게 바닥 여기 뭐예요? 우리 지금 뭐 바다에 가 보면 갯벌이구나 백사장이 돼 있는 이런 데가 간석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석지는 육지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지 호족이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부들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지적 공부라 그럽니다. 뭐 임야도 뭐 지적도 뭐 이런 걸 다 묶어서 이제 지적 공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공적 어떤 장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등재가 돼 있다는 것은 그게 누구 소유인지를 권리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걸 봤더니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 공부의 등재가. 그럼 여기는 지금 봐봐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 부분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빈자가 물가 빈자입니다. 그래서 물가 빈자를 써서 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지. 그게 이제 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법지, 빈지, 간석지. 자, 이 세 가지 용어를 학습을 했는데, 문제는 법지하고 빈지가 헷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자, 법지는 기본적으로 잡아요. 법자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법자에다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소유권 인정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빈지는 이 빈자 포인트를 두세요. 물가 빈자지만 소유권이 비었다. 소유권이 비었다. 소유권이 없다. 우리 술잔이 비면 빈장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비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지만 반대로 활용실익이 없는 거예요. 빈지는 소유권이 비었지만 반대로 활용실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법지 빈지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소유권 인정됐죠? 법적으로. 활용식, 이용식이 없는 토지. 뭐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토지 용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이제 기타 용어를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맹지하고 준맹지입니다. 자, 맹지는 이제 눈물 맹자예요. 눈물 맹자. 눈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토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도가 여기 있어요. 공도가 접해 있지 못하죠. 자, 이런 토지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그래서 건축허가 나기 힘들어요.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눈물 맹자를 쓴 이유가 그거죠. 이런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민법이나 다른 과목에서 이제 배우실 텐데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역권이라 그래요. 지역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자세히 뭐 학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역할을 요하는 요역지라고 하고요. 이건 이어주고 승낙한다 해서 승역지 이렇게 합니다. 승역지.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맹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맹지는 뭐냐? 이건 잘 안 쓰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추가로 좀 정리를 한 건데,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 도로에 접해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걸 옆으로 해서 단면을 봤더니 이렇게 여기가 도로예요. 토지, 여기가 토지고. 뭐야? 도로 접해 있긴 한데 여기가 절벽이 절벽. 그럼 여기서는 통로가 아닌 거죠. 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준맹지라 그래요. 명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도로에 접해 있네?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어때요? 절벽인 거예요. 이런 걸 준맹지라 하는 거죠. 맹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락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락지 여기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본래 여기가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소유권도 나타나고 그랬겠죠. 근데 태풍이 불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서 이 부분이 지반이 절투되고 무너져서 하천이나 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포락지를 했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말소가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중개를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포락지입니다. 지반이 절도되어 무너져서 하천이나 강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기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 택지에 있어서 한기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농지 지대 개념의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에서도 한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 한계지를 좀 살펴보는 걸로. 자, 일단은 요 택지에 있어서 한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택지 지역인데 택지 끝자락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건축 관한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농지에서 또 한계지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번역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을 생산할 때 생산물 가격하고 생산비가 거의 그 일치해버릴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가장 낮은 토지예요. 비용도 가장 낮은 토지. 이런 토지는 이제 또 한기지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지대 이론 배울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계지는 택지 끝자락 이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화지 할 때 이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여러분,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되게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래서 감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숙지와 미성숙지. 추가적 노력이나 시간 비용 없이 바로 그 특정 용도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성숙지. 그렇지 못하면 미성숙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 원지 뭐 한자는 알 필요 없습니다. 원소고 자 우리 어떤 생산 요소 할 때 소, 뭐 원본, 근본이 된다, 원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를 개발한다? 그럼 개발할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소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원지 이 표현도 씁니다. 출제는 이제 소지는 출제됐어요. 근데 원지라는 표현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지라는 표현도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7번, 8번. 자, 표준지와 표본지입니다. 표준지와 표본지. 표준, 표본,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하나는 표준이 된다는 거고 하나는 표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따라 우리 토지 가격을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제곱미터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곱미터 가격을 공시하는 그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공시를 위해서 어떤 일단의 토지에서 대표 토지를 선정해 놓은 거죠. 이런 토지를 뭐라 한다? 표준지 그럽니다. 근데 지가 변동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한 그 대상이 되는 토지를 표본지 그럽니다. 또 표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지가 변동률이죠. 본 이렇게 합시다. 본 어때요? 갑자기 좀 느낌이 안 좋습니까? 자, 변본 이렇게 합시다. 변본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지 용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주택 분류 좀 보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이 출제가 되는데 주택 분류가 헷갈리는 게 일단은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개념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딱 구분을 했는데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해요. 이 공동주택이고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요 다란 말을 쓰면 왠지 공동주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그래서 일단은 주의해야 될 것은 단독주택은 단다다예요. 단다다. 일단 단다다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단다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단독주택 분류를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 정말 이렇게 정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건물에 한 세대가 이렇게 거주하는 이런 토지를 이렇게 단독주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 다세대주택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잘 하셔야 시험에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지금은 이제 이 평단위를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3.3058 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3.3058 이게 한 평이에요. 만약 10평이면 어떻게 되죠? 330. 자, 100평이면 3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660 제곱미터 이하는 200평이 좀 못 미치는 거죠. 사실은 이거 200평을 염두에 둔 거예요. 200평. 그래서 200평 이하. 여기는요, 200평 이하. 이렇게. 그리고 3계층입니다. 3계층. 3계층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봐봐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1, 2, 3. 3하고 디귿 어때요? 괜찮죠? 3계층.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다. 자, 사실은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전에 여기 33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이거 개정사항입니다.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6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이 잘 안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취사시설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중주택의 이제 대표적 케이스가 고시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룸 형식 방 아니고 고시원 달방 같은 경우 보면 거기 보면 뭐 화장실 안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뭐 취사시설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이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직장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이런 주택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다중주택. 그럼 이제 다가구주택은 취사시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구라는 단어가 있죠. 좀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을 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님들은 도도 닦으시고 금식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이다 보니까 금식도 많이 하시고 수련하시니까 그런 주택이 다중주택이다. 뭐 고시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수련한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할 때 여기에 취사 가구, 뭐 싱크대라든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구분 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공간은 공적 거처로 쓰는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세대란
단어에 좀 포인트 좀 둡시다. 이걸 좀 세게 말하면 세태 이렇게 되죠. 자, 애들이 학교 간다고 해놓고는 다 세태 가출한 겁니다.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 함께 모여 있어요. 혼자 있진 않습니다. 보통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렇게 하면 너 가출해봤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신문에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 셋에서 공동생활 하는데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이제 청소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성장기 애들이다 보니까 키는 커가지고 와요. 금방 커서 와요. 몇 개월만 집 나가다 들어오면 키가 커서 온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3계층 이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4계층 이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층만 다네, 층만.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여기 봐봐요. 연립이라는 표현이 있죠. 연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이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옆에 면적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초과예요. 연립. 그러니까 연이어 세워서 이게 660제곱미터 초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4계층 이하는 똑같죠? 근데 아파트는 무조건 뭐예요? 5계층 이상이죠. 자, R을 우리 감탄소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아, 이 O는요? 이거죠. 오,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자, 그리고 요즘 그 건물 등목을 필로티 구조라 가지고요. 아래층은 주차장 1층을 이렇게 쓰고 그 위쪽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래층 필로티 구조의 그 내용은 층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파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기숙사는 공동 취사 시설을 이용 세대가 50% 이상 이렇게 쓰고 있으면 기숙사 이렇게 합니다. 자, 주택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주택 문제가 출제되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면적 구분 좀 잘 하시고요. 층수 다 셋대 4층을 넘어간다. 연립은 면적이 초과다. 아파트는 5다.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